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4일 저녁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의해서 토사구팽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자, 아들 이제 공천을 위해서 사실은 뭐 패스트트랙이나 선거법이나 국회 통과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상당히 무리를 해가면서 앞장섰고 그로 인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쌓아왔던 합리적 이미지, 이거는 일거에다 날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건 아마 아들 공천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실제 경로를 통해서 불출마를 요구했고 문희상 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토사구팽,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과연 민주당 여권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그 아들의 뭐 아빠 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을 출마 못하도록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보냐면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4년 전에 김종인 대표가 나와서 문희상 의원, 당시 의원이죠. 의원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원이 당시에 출마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컷오프 시키는 것을 과연 김종인 대표 혼자 그랬을까? 저는 당시 문재인 이제 뭐 후보도 아니고 뭐 대표직을 내려놨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당의 실질적인 오너였죠. 문재인 오너가 어느 정도는 양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해찬 지금 현재의 대표도 컷오프 됐죠. 근데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무소속 출마해서 살아 돌아온 케이스고 문희상 의원은 당시에 본인이 직접 개인적 채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 채널. 그거는 정치권 밖에 있는 인사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김종인 대표한테 이리저리 설득을 해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컷오프 됐는데 본인이 이런저런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구제를 받았죠.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말씀은 당시 문희상 의원을 컷오프 시켰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노 인사이긴 하지만 친문 인사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들인 문석균 씨도 결국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가 오늘날 이 사태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조국 전 장관, 여권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지금까지도 조국 살리기 또는 조국 무죄 만들기에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갖 검찰 1, 2차 학살 인사를 통한 조국 살리기 또는 조국 무죄 만들기, 아마 이 무죄 만들기가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와 지금 문희상 의원 아들의,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이 아빠 찬스 논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심각한 거는 여권이 감수하려고 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요 불출마 문제, 출마 문제, 이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조국은 가깝고 문희상은 멀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거리가 조국은 가깝고 문희상은 멀기 때문에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은 불출마를 요구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보건대는,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 사태를 보는 바른 시각이다. 이 사태를 단순히 그냥 여권이 문희상 의장을 토사구팽했습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왜 토사구팽했을까?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다. 그러면 또 하나 이해가 있습니다.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 2번씩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자, 김의겸 출마 문제를 어떻게 할까? 2번씩이나 회의를 했는데 흑석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투기 의혹을 받았는데, 물론 본인이 그걸 팔았습니다. 지금 팔고 그 차액, 본인이 샀던 것과 판 가격의 차액, 그 중에서 뭐 복덕방 비용, 뭐 세금,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이제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부한 액수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의 이 세습 논란, 아빠 찬스 논란보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투기 의혹, 이것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김의겸 전 대변인의 투기 문제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었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수사를 하면 아마 불법 대출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런데도 이건 그냥 지금 현재 논란을 의식해서 그냥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자, 후보 출마 여부를, 적격성 여부를,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은 불출마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근데 누가 더 심각하냐? 저는 김의겸 전 대변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여전히 보류 상태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결국은 김의겸 전 대변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입니다. 그게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을 털어버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 그러니까 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 총선에 끼칠 악영향 때문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 악영향 때문이라면 문석균 씨 불출마뿐만 아니고 김의겸 전 대변인의 입당 자체를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입당은 받아놓고 지금 적격성 부분에 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밟히는 거죠, 자꾸. 기억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전 대변인이 그 투기 의혹을 받고서 대변인을 물러난 그날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바로 이거는 나의 지지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 거리가 가깝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그 사표를 내는 날 점심 식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후보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제나 조국 전 장관 문제나 김의겸 전 대변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 이것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희상 국회의장 토사구팽했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에. 근데 이 사람들 사실은 다 낙하산이죠. 이 낙하산은 얼마나 전략 공천으로 꼽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미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예비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전략 공천으로 꼽으려고 하는 게 우선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13곳, 그 다음에 아마 기타 지역도 몇몇 군데는 또 전략 공천으로 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현장의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는데, 그 반발도 아마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 따라서 그 반발을 제압하는 강도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출마 지역 아직 정하지 않았죠? 뭐 나경원 의원이 있는 동작을에 뭐 낸다는 얘기도 있고, 뭐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당에서 열심히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고민정
전 대변인의 그 경쟁력이 가장 높을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어디 한 군데를 꼽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건 전략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그러냐면 고민정 전 대변인이 뭐 지명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지명도라는 것이 그 지역에 내려가면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경선 지역으로 갖다 놓는다? 거기서 출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고민정 전 대변인 같은 사람도 전략공천으로 지금 내리꽂을 텐데, 그러려면 고민정 전 대변인이야말로 얼마나 가깝습니까? 김정숙 여사하고 가깝죠. 경희대라는 것 때문에. 경희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경희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공천으로 내려보내려고 할 텐데, 자, 그러면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는 다른 예비 후보들 다 제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못 나오게 하려고. 심지어는 그 중에 일부 사람은 탈당해서 출마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6.13 지방선거 때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 그 다음에 심규명 변호사, 이런 사람들 주저앉히는 게 지금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의 지금 핵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의 재판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친문이면 살고 친문과 거리가 있으면 죽는다. 저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의 토사구팽 상황을 봐가면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가 생사를 갈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시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상당수의 그 유튜브를 한 사람들이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사구팽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의 진짜 핵심 포인트는 토사구팽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살고 먼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앞으로 4.15 총선 이제 공천 작업이 본격화될 텐데, 그때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총선 공천 작업을 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으로 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다 살아남을 것이고, 그런 끈이 없이 본인의 지명도나 어떤 이런 것만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후보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의 불출마,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기준은 곧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다. 그런 걸 보면, 물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뭐 지금 70명이다 80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다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1등부터 아마 한 70등 이렇게 해놓고서 일정한 정도, 그런 것들이 아마, 글쎄요, 그걸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한 40명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딱 끊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아마 뭐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리고 이제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관악을에 출마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친문 핵심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다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걸 이제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가 대략 한 40 내지 50위권 바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 출신을 공천을 다 줬다. 만약에 그런 평가가 나면 당내에서 분란이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 순서대로 잘라낼 가능성. 잘라낸다는 것은 결국 전략공천으로 잘라낼 수도 있고 아예 경선을 붙여주는 거죠. 네가 네 능력으로 살아서 돌아와라. 그런 기준이 곧 문 대통령과의 거리다. 그것은 아마 한 보름 정도 뒤부터는 민주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 둘씩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 토사구팽 사건을 보는 바른 시각은 토사구팽 당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가 출마와 불출마의 그
기준을 세운 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